제1부는 1897년 한일합방 직전까지의 10여 년 동안 경상남도 하동의 평사리라는 마을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지주 최천방댁과 마을 농민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5대째 대지주로 군림해오는 최천방댁에서 며느리인 별당아씨가 하인 구천이와 눈이 맞아 도망친 데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인 구천이는 별당아씨의 시어머니이자 이 집의 어른인 윤씨 부인이 절에 갔다가 동학군의 장수 김계주에게 강간을 당해 낳은 아들임이 차차 밝혀진다. 오만하고 날카로우면서 우울하고 냉소적인 성격의 최치수는 도망간 아내와 구천이를 붙잡기 위해 광포수와 수동이를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사냥을 빙자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되돌아오고 만다. 무남 동녀인 어린 서인은 엄격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하인인 봉순이와 길상이를 동무하여 자랐다. 한편 이 마을의 농부들은 모두 최천방댁의 소작인들로서 작품에서 또 하나의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는 용이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농부답지 않게 훤칠한 용모를 지닌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내성적이고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아내인 강청댁은 억세고 투기가 심했다. 용이는 어려서 함께 자란 무당딸 월선이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청댁과 결혼하여 애정없는 결혼 생활을 했다. 마을에는 양반의 채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강직한 김운장, 타락하고 몰락한 양반 김평상과 근면하고 점잖은 아내 하만댁, 가난한 농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기회든지 잡아보려는 음흉한 성격의 농부 칠성이와 억세고 부지런한 욕심 많은 아내 이민애, 이기적이고 근면한 이평이와 덕스럽고 마음 좋은 아내 도만네, 동학난에 참가한 경험을 지닌 쾌활하고 의협심 강한 곰보 목수 윤보, 선량한 농부인 영파리와 한조 등이 있으며 최천방댁에는 윤씨 부인의 성실한 신보 김서방과 수다스럽고 모자란 김서방댁, 그리고 봉순네와 봉순이, 똑똑하고 착실한 소년 길상이, 남자 종인 수동이와 삼수, 여자 종인 삼월이와 기녀 등이 있었다. 김평상과 최천방댁 재산을 탐낸 나머지 기녀와 공모하여 최치수를 살해했으나 결국 윤씨 부인에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평산, 기녀, 칠성이가 모두 처형되었고 하만댁은 목을 매 자결했고 이민애는 자식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최천방댁 재산을 누리는 교활한 야심가 조중구가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 무렵 역병인 호열자가 발생하여 윤씨 부인 김서방, 강청댁, 봉순네 등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서인은 수동이, 길상, 봉순이의 보호를 받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고 조중구는 서희의 뒤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천방내 재산을 가로채어 마을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점차 세력을 확산시켰다.
외놈들과 손잡으면서 소작인들을 보다 가혹하게 착취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강청댁을 잃은 용인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이민애를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하게 되었고 아들 홍이를 낳게 되어 그럭저럭 함께 살았지만 내심 여전히 월선이만을 생각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조중구의 착취에 못 견딘 농부들은 윤보의 지휘 아래 최천방 댁을 습격했고 조중구를 찾지는 못했다. 곡식과 재물을 탈취하여 의병에 가담했다. 윤보의 죽음과 함께 결국 의병은 패산하였고 용이, 영팔, 길상, 이민애, 월선, 김운장 등은 서희와 함께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떠났다. 제2부는 1부의 끝부분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약 3, 4년을 건너뛴 1911년부터 약 6에서 7년간의 간도 생활을 서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랑과 재난을 이용하여 평사리에서 가져온 금괴를 판 돈으로 장사를 한 처이는 어렵잖게 간도의 용정에서도 자리를 잡고 거부가 되었다. 그녀는 조중구에 대한 복수의 일념에 사로잡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자신의 빼앗긴 재산과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게 되었다. 그녀는 한편으로 독립운동에 쓰기 위한 이동진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운흥사 건립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진의 아들 이상현의 사랑을 거절했다. 집안의 하인인 김길상과 결혼을 하여 황국, 윤국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 최서희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은 김길상과 공노인이었다. 김길상은 간도에서 서희가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공노인은 최서희가 빼앗긴 땅과 재산을 조중구로부터 회수하는 일을 완수했다. 한편 이들 세 인물을 제외한 평사리 출신의 동행자들은 모두 간도 땅에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연명했다. 용이와 이민애는 처음에는 공노인의 도움을 받은 월선이의 장사 덕택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화재가 난 이후 용이와 이민애의 생활은 중국인 소장인의 생활로서 평사리 시절보다 더욱더 힘든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이들이 이처럼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간도에서의 생활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게 되었고 따라서 간도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은 제각기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간도에서의 고된 생활을 견디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이 고향을 떠나 살게 된 공통된 이유는 이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지를 상실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토지의 제3부는 서희 일행이 간도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가을부터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평사리와 진주를 중심 무대로 삼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후일담이고, 둘째는 이상형과 교우 관계에 있는 서울을 중심 무대로 삼고 있는 지식인들의 삶이었고, 셋째는 기만과 스님을 주축으로 하여 지리산 이남에서의 활약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이며, 넷째는 길상이와 공로인의 활동 무대인 간도와 만주의 망명객들의 생활이었다. 우선 서희는 두 아들 황국, 윤국과 함께 미리 마련해둔 진주의 기와집에서 자리를 잡고 조중구에게 복수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서희는 조중구에게 평사리의 집 문서를 인계받음으로써 빼앗겼던 최씨 집안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조중구에게 본의는 아니지만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소. 일말의 양심을 가져가시든지 돈 5,000원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희는 가문의 재건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희 자신이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조중구에 대한 복수와 최씨 집안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주어진 역할의 끝남을 의미했다. 실제로 그 이후 서희의 생활은 복수와 재건의 과정에서 뿌려놓은 씨에 대한 뒤처리로 일관되어 있다. 그 후 서희는 두 아들 황국, 윤국을 키우면서 3.1운동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역관 집에 돈을 보내주었다. 기와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봉순이와 그의 딸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고, 병든 상태에서 악처가 되어버린 이민의 탐욕에 시달리는 용의 말년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었다. 남편 길상이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모두 서희 자신의 가족사의 성취 과정에서 맺었었던 인연들에 대해 스스로 보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부와 2부에 있어 서희의 삶은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룩된 것인 반면, 3부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평생을 두고 쌓아온 적의 부재로 인해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극성은 서희가 가족사에게 겪었던 온갖 수모에 대해 빼앗긴 재산을 찾고 또 자신이 받았던 수모를 조중구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도 여한과 미진, 울분을 풀 길이 없는 밤을 보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목표는 스스로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서희는 이제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자신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나비가 날아가 버린 빈 번데기로 인식하고 있는 서희는 불교적인 비애, 근원적인 허무의 강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보람을 느낄 수 없을 때 갖게 되는 비애이며 허무인 것이었다. 그래서 서희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곳에도 없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서희에게 있어서 삶의 지주는 복수와 가문의 재건이었으나 이제 그 지주가 없어짐으로써 서희는 한많은 이조의 여인과
동일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제4부에서는 원산의 운수 노동자, 석유 공장 노동자 등 1,400여 명이 참여한 대파업과 근 200개의 학교 5만 4천여 학생이 동맹 휴학하여 시위를 벌인 광주 학생운동이 일단은 진정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1930년부터 시작한다. 바로 이해에 일본에서는 공산당원의 대검거가 이루어졌으며 1,500명이 구속되었고 460여 명이 기소되어 구구파가 앞으로의 대권을 장악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만주에서는 홍진, 이청청 등이 한국국민군을 조직하여 이후 상해, 북지, 만주에서 민족혁명단, 한국국민단을 비롯한 숱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 조직 군대가 활동을 벌일 터전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는 함경난도의 단청 국민들이 산림 조합을 반대하여 군청 경찰서를 습격하였다가 39명이 사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38년 대동아전쟁의 준비로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다 지원 병제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장고봉에서 일소 국경 분쟁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일본은 이때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북지와 대륙을 경략하며 머지않아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조선을 병참 기지화하여 식량부터 녹그릇까지 수탈하는 착취 정책을 쓰고 있었다. 우리 인구의 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 학대와 억압을 못 이겨 삶의 기반으로 기대해 오던 농토를 버리고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 바가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지게를 지고 그리운 님을 기다리듯 서 있는 사람들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선 민족의 범정치 단체인 신간회가 해체되었고 카프가 신건설사 사건을 빌미로 해산되는 가운데 우리 역사는 조선 어학회와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했다. 제5부에서는 1940년부터 1945년 8.15 광복까지로 송간수의 죽음과 길상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단체의 해체, 태평양 전쟁의 발발, 길상의 간음탱화를 완성하고 예비 검속에 의해 길상이 구속되면서 광복의 날을 기다리는 민족들의 삶 가운데에 최씨 일가 3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다.